화산으로 돌아온 청명은 혼원단과 혼원 비결이 들어있는 목함을 장문인에게 건넸다. 장문인을 비롯한 장로들과 일대 제자들은 그 안에 담긴 것을 보고 크게 놀랬다. 화산파 의학 당주인 운각에게 그것이 진품인지 확인을 맡겼고 운각은 틀림없는 진품이라고 답했다. 다만 문제가 있었다. 혼원 비결에 적힌 대로 혼원단을 만드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연단법을 웬만큼 아는 이라면 누구라도 시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문제는 재료였다. 그 재료들이 말도 안 되게 비쌌다. 비싼 정도가 아니라 화엄에 있는 사업체들을 모조리 정리한다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총에서 챙겨온 야명주가 있었다. 그 덕분에 금전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었다. 재료를 구하는 일은 은하상단에 맡기기로 했고 그렇게 화산은 혼원단을 제조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장문인이 불렀다 하여 찾아가 보니 그곳에는 은하상단에 황대인도 와 있었다. 황대인은 혼원단 제조에 필요한 재료 문제로 찾아왔다고 했다. 그런데 황대인이 말하길 은하상단의 능력으로는 화산의 의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했다. 청명은 의문이 들었다. 대체 은하상단의 능력으로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란 말인가? 황대인은 은하상단뿐만 아니라 천하의 어떤 상단이라 해도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바로 자목초였다. 자목초 자체는 효능이 그리 대단한 약초는 아니었으나 그 자목초를 구할 수 있는 곳이 문제였다. 자목초는 운남의 깊은 골짜기에서만 나는 자생초였고 그곳은 세외오궁 중 하나인 남만야수궁이 지배하는 땅이었다. 듣자 하니 남만야수궁은 자목초의 자생지로 가는 길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세력권에 중원인들이 통행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다고 했다. 일개 문파가 나라의 동의도 없이 길을 막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건가 싶었지만 하지만 사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과거 마교 헬사 이후 남만야수궁과 중원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는데 마교가 처음 세회를 휩쓸기 시작했을 때 남만야수궁은 중원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중원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었다. 그때 이후로 남만야수궁은 중원인들과의 교류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것이었다. 청명은 그 소리를 듣고 생각했다. 직접 찾아가서 그놈들과 단판을 짓든 어떻게 하든 반드시 자목초를 구해야겠다고 말이다. 장문인은 청명에게 다녀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잘 다녀오라는 의미로 혼원단을 하나씩 먹고 가라며 내주었다. 청명을 포함한 후인 넷은 혼원단을 삼켰다. 먹자마자 마치 전신에 기운이 꽉 들어차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혼원단의 효능은 듣던 대로 상당했다. 이것이 과거 무인들이 듣기만 해도 미쳐 날뛰었다던 그 혼원단의 효능이로구나. 자소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순한 기운. 전에 먹었던 설매단 역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혼원단을 먹은 순간 몸이 달라졌음을 그 순간에 바로 느낄 수 있었다. 운남행을 준비하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혼원단 5알을 더 받았다. 그렇게 청명은 다시 한번 후인 넷과 함께 강호행에 나서게 되었다. 은하상단 쪽에서는 자신들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이니 가는 길이라도 편하게 가라며 마차를 준비해 주었다. 가는 길 내내 청명은 후인들과 함께 남만야수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야수궁이란 말 그대로 신수를 부리고 구파일방에 못지않은 힘을 가졌던 문파. 다만 100년 전 마교에게 공격당한 이후 크게 무너져버렸다. 청명의 생각으로는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을 터였다. 하지만 만약 힘을 완전히 회복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청명은 당장 운남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후인들의 수준이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만야수궁은 검총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었기에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으니까. 그러니 조금이라도 수준을 더 끌어올려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평상시라면 불가능했겠지만 출발 전 모두 혼원단을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운남까지 가는 기간이 대략 1달 정도라고 친다면 그 정도면 수준을 끌어올리기에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추궁과열, 죽을 때까지 맞으며 단련하는 수련법.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상처를 입으면 입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법이거늘 청명은 그 원리를 이용해 후인들을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고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내력을 증진시키고자 했다. 평소라면 몸 안의 기운이 부족하여 불가능한 방법이었겠지만 지금은 혼원단을 먹고 기운이 넘쳐나는 상태이기에 이 특수한 수련법이 가능했을 터 추궁과열의 수련은 마차가 멈춰 쉴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추궁과열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다. 사실 청명은 후인들의 육체가 상하지 않도록 딱 적절한 수준으로 타격을 가하며 자신의 기운을 밀어넣고 있었다. 한 대 한 대 때릴 때마다 미친 듯한 완급 조절이 필요했다. 청명 또한 혼원단을 먹었기에 가능한 방법이었다.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이라 청명에게도 적잖이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후인들이 점점 강해지는 시기가 조금이라도 빨리 오기를 바랬다. 저들이 지금 같은 짐덩어리가 아니라 훗날 든든한 동료가 되어 자신의 등을 받쳐줄 날이 오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뿐만 아니라 화산 전체가 강해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청명은 운남으로 가는 길 내내 쉴 때마다 이들의 수련을 도맡아 해주었다.
그렇게 운남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일행은 운남과 바로 맞닿아 있는 사천에 도착했다. 운남으로 들어갈 방도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캐내려 했다. 하지만 아무리 돌아다니며 물어보아도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다. 그러자 조걸이 말했다. 상가라면 분명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물어볼 때에는 자신들이 화산에서 왔다는 것을 감춰야 하니 외화 문양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사천은 생각 이상으로 외지인에 대한 배척이 심한 곳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천은 사천 단가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라며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청명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조걸이 이상하리만큼 사천 사정에 발각기에 대체 조걸은 이런 사실을 다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가? 알고 보니 조걸은 사천 출신이라고 했다. 그것도 상가의 자제 출신이라고 했다. 그래서 청명은 돌아갈 것 없이 조걸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일행은 조걸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조걸의 집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규모의 상가였고 그곳은 사해상회라고 불리는 상가였다. 조걸 덕분에 일행은 사해상회로부터 큰 환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 조걸의 사정을 들을 수가 있었다. 사실 조걸이 화산에 있기로 한 약속 기한은 이미 지난 상태라고 했다. 예정대로라면 작년에 이미 가문으로 돌아와서 집안일을 도왔어야 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자신이 완전히 돌아온 것으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조걸이 말했다. 어쨌든 조걸은 자신이 운남으로 갈 방도를 아버지에게 물어보겠다고 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조걸의 아버지인 조평이 다가와 말했다. 운남은 매우 위험한 곳이기에 조걸이 그곳에 가는 것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아들과 함께 온 이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고 말이다. 백천은 가문과 사문 중 제일 우선되는 것은 가문이라 하며 조걸을 운남행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명의 생각은 달랐다. 결정은 조걸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조걸이 선택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 사해상회로 찾아왔다고 했다. 찾아온 이는 당잔, 사천단가 가주의 5째 아들이었다. 그자가 찾아온 이유는 조걸이 사해상회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채군 중원 전체에 울려 퍼지는 화산파의 명성,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5사람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했고 그래서 그 5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 것이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야밤에 찾아와 건방지게 말을 내뱉는 그놈을 보며 청명은 화가 났다. 이전에 자신이 알던 단가는 그래도 배운 놈들이었다. 그런데 야밤에 쳐들어와서 사람을 내놓으라 마라 난리를 친다니 당자는 말했다. 조걸이 단가의 무학을 저버리고 화산까지 가서 얻어온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청명은 저들이 왜 저토록 밤늦게 찾아와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그때 조걸이 말했다. 이 일은 화산의 명성이 높아졌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본래 성도의 유력가들이 단가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을 단가는 극도로 꺼려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질서를 깨고 화산으로 들어간 것이 조걸이었고 이대로 단가가 조걸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이후 다른 유력가들의 자제들 역시 외지의 명문파로 갈 수 있다는 사례가 되기에 그러니 이런 방식으로 조걸에게 망신을 주어 애초에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 싹을 잘라버리려는 의도였다. 이것이 사천 성도를 살아가는 이들의 방식이며 사천을 지배한 단가의 방식이었다. 그 말을 듣자 백천이 화가 났는지 당잔에게 직접 다가가 자신과 한번 붙어보자며 비무를 신청했다. 하지만 청명의 생각은 달랐다. 상대가 독과 암기로 유명한 단가이다 보니 조걸이 걱정되어서 백천이 대신 나서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이것은 조걸의 일이니 조걸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청명은 확신했다. 적어도 저런 놈들에게 조걸이 진리 없다고 말이다. 조걸도 이를 받아들였고 백천 역시 조걸을 믿어보기로 한 듯했다. 당자는 싸우기 전 자신의 동생인 당호를 먼저 내세웠다. 하지만 당호는 조걸 앞에서 단 1합도 버티지 못했다. 그리하여 결국 당잔이 직접 나섰다. 그런데 청명의 눈에는 뻔히 보였다. 방금 전 승리로 인해 조걸이 자만과 흥분에 들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청명은 화가 났다. 그렇게 누누이 흥분하지 말라고 했거늘 전장에서 그런 놈이 제일 먼저 죽는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거늘. 그 말을 듣자 조걸은 다시 정신을 차린 듯 보였다. 그렇게 조걸은 당잔과 비무를 벌이게 되었다. 조걸과 당잔의 비무는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공격과 방어가 오가며 조걸이 위기에 처하는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조걸 역시 그동안의 수련이 꽃을 피운 듯했다. 그리고 그의 검 끝에도 매화가 피어났고 그렇게 조걸은 당장과의 비무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조걸은 이 승리에 매우 기뻐했다. 청명은 의아했다. 무당의 제자들을 이겼을 때도 심지어 혼원단을 손에 넣었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행복해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다. 하지만 곧 이해할 수 있었다. 그만큼 단가라는 존재가 조걸에게는 큰 벽이었을 것이기에 그 벽을 뛰어넘었기에 저렇게 기뻐하는 거구나. 청명은 기대가 되었다. 조걸이 이 벽을 뛰어넘은 이상 이후에 조걸은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검에 대한 재능만 따져보면 화산의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였으니까. 그런데 그때 비무에서 패배한 당자는 자신의 패배를 믿지 못하는 듯했다. 그 모습을 보니 청명은 옛 친구였던 이를 떠올렸다. 옛 친구였던 자의 이름은
당가의 원로였던 당보. 당보는 100년 전 마교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으며 청명에게 유언처럼 부탁한 것이 있었다. 자신을 대신해 앞으로 당가를 잘 보살펴달라고 말이다. 그래서 청명은 당잔에게 위로이자 가르침이 될 말을 건넸다. 패배해보지 않은 사람은 강해질 수 없다고. 상처가 아물면 살은 더 단단해지는 법이라고. 그 패배라는 상처를 발판 삼아 더 강해질지 아니면 잘난 그 자존심에 입은 상처 때문에 끝까지 빌빌댈지는 본인이 택하는 거라고 말이다. 그리고 곧 조걸이라는 자에게 패한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님을 천하가 알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청명은 덧붙여서 말했다. 만약 비도가 11개가 아니라 12개였다면 조걸뿐 아니라 자신이 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다음날 조걸의 아버지 조평은 어제 있었던 조걸의 비물을 보고 안심이 되었다고 말했다. 운남으로 가는 것에 마음이 놓였으니 앞으로도 조걸을 잘 부탁한다고 했다. 그리고 사해상에는 운남과 나름의 연을 이어오고 있었기에 작은 규모의 상행을 보낼 때 그곳에 동행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명은 알 수 있었다. 조평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청명이 아는 사천당가는 절대 사소한 원한도 있지 않은 곳이었다. 이번 빔으로 인해 반드시 이 일을 수습하고자 다시 사해상해로 찾아올 것이 분명했다. 조평은 화산에 피해를 끼치기 싫어서 일행을 빠르게 보내려 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청명은 운남행을 잠시 미뤄두고 당가와의 일을 마무리 짓고자 했다. 즉 당가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조평은 이를 거절했다. 당자는 당가의 진짜 힘에 비하면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대화가 오가던 중 이미 그들이 도착했다. 사천 당가의 가주가 직접 말이다. 가주나 되는 거물이 직접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조평은 절대 나서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사천 당가의 가주를 맞이하러 나갔다. 하지만 청명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조평이 화산을 지켜주려다가 사천 당가의 가주에게 해를 입는 것을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청명은 직접 가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천 당가의 가주, 그의 이름은 당군악이었다. 청명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사실 당군악은 자신의 아들이 조걸에게 져서 이곳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가 이곳에 온 목적은 청명 자신 때문이었다. 내원으로 들어올 때부터 자신을 향해 살기를 뿜어낸 것을 청명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청명은 이자가 왜 자신을 노리고 이곳까지 왔는지 알고 있었다. 과거 자신과 호용호재하는 사이였던 당보가 말해준 것들을 떠올려보면 알 수 있었다. 당가는 철저히 가문에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가문이었다. 그렇기에 후대의 천하제일인이라고 불리우는 화산신룡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온 것이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미래의 천하제일인이 될 자를 친구로 두고 싶어 할 것이고, 반대로 그 소문이 헛소문이라면 당가에게 무례하게 한 행동의 대가로 죽이려고 할 테니까. 비무를 하기 전 당군악은 청명에게 물었다. 당가의 숨겨진 비전, 12번째 비도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말이다. 청명은 순간 아차 싶었다. 아 맞다, 이거 당보가 비밀이라고 했었지. 청명은 그저 어린 짐작으로 대충 말해본 것이라 둘러댔다. 다행히 당군악은 일단 넘어간 듯했다. 당군악은 말했다. 정말 청명이 후대의 천하제일인이 될 인재라면 자신의 10초를 버텨보라고. 그리하면 청명을 인정하겠다고 말이다. 청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만 눈앞의 당군악은 지난날 만났던 무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였기에, 현재의 자신보다 더 강한 존재였기에, 그렇기에 청명은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 맞받아쳤다. 한 번이라도 방심했다간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매 공격을 막을 때마다 손목이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모든 힘을 다 쏟아 공격 하나하나를 막다 보니 자세가 무너져가는 것이 느껴졌다. 자칫하면 손목이 부러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 당보가 자신과 비무를 하며 보여주었던 공격이었다. 아주 질리도록 봐왔기에 청명은 대비하며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힘의 격차는 분명했다. 몸에 반발이 올 정도였고 그 자의 공격을 막으며 피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청명은 8번째 공격까지 가까스로 막아냈다. 앞으로 남은 초식은 2번, 9번째 공격은 24수 매화금법으로 되받아쳤다. 완벽하게 막아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목숨은 건질 정도였다. 그리고 10번째 공격을 받아치며 청명은 오히려 당군악에게 전진했다. 기습적으로 반격을 가하려던 순간, 그때 사천당가의 소가주이자 당군악의 아들이었던 당패가 당군악이 당할까봐 청명을 공격했다. 청명은 생각했다. 이 사기꾼 같은 새끼, 비겁한 새끼. 그렇게 청명은 쓰러지고 말았다. 청명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100년 전 천마와 싸울 때 당보와 함께했던 그 시간을, 그리고 당보가 죽기 전 자신이 죽으면 당가를 잘 부탁한다고 했던 그때를 말이다. 그저 내키는 대로 살기 바빠서 제대로 제자를 키우지도 후인들을 돕지도 못했던 자신과는 달리 당보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남은 이들이 살아갈 것을 생각했다. 그렇게 선명한 꿈을 꾼 뒤 청명은 잠에서 깨어났다. 여긴 어딘가. 몸에 붕대가 감겨있는 걸로 보아하니 죽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때 청명의 눈에 들어온 것은 침상에 몸을 기대어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 있는 후인들의 모습이었다. 자신이 당했다고 걱정했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곁을 지키며 보살핀 것이리라. 청명은 그들이 기특하게 느껴졌다. 그때 당군학이 들어왔다. 당군학의 말에 따르면 청명은 사흘 동안 정신을 잃었다고 했다. 그리고 후인들은 누군가 청명에게 조금만 접근하려고 해도 검까지 뽑으며 저항해왔다고 했다. 청명은 이놈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쪽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일어났다.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따뜻함이었다. 당군학은 사과를 했다. 자신의 아들이 그런 패악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그는 패배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약속대로 사천당가는 화산의 청명을 당가의 영원한 객이자 친구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청명은 말했다. 일단 천독단을 원한다고. 청명은 100년 전 당보 덕분에 알고 있었다. 당가의 의술은 천하제일이며 당가의 천독단 효능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 후 당가는 화산 일행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했다. 그런데 어느 날 당군학은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며 누군가를 데려왔다. 그 사람은 당군학의 딸 당소소였다. 당소소를 소개받은 이후 청명은 미칠 지경이 되었다. 밥을 먹으려고 하면 밥 시중을 들려야 했고 술을 마시려고 하면 술을 따르려고 했다. 즉 혼인 목적으로 그러는 것이었다. 그래서 청명은 당소소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던 와중에도 청명은 생각했다. 여전히 나는 약하구나. 이전이었다면, 아니 애초에 더 강했더라면 그깟 암습이 있었다 해도 해를 입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때 당소소에게 위치를 들키고 말았다. 결국 청명은 당군학을 찾아갔다. 그리고 물었다. 대체 왜 도사인 자신에게 딸내미를 시집 보내려 하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것은 당가주의 뜻이 아니었다. 당소소가 직접 소개해달라고 한 것이었다. 어쨌든 청명은 당군학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명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첫째, 당가는 현재 사방이 981방의 문파들로 막혀 있었다. 비록 지금은 사이가 좋다고 해도 결국 언젠가는 적이 될 수도 있는 형세였다. 그런 당가에게 화산은 위치상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파였다. 즉 실리를 따지는 당가 입장에서 화산은 반드시 필요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화산과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한 것인데, 하지만 이 동맹은 당가가 화산에게 베푸는 형식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관계여야 했다. 더 나아가 동맹이라기보다 친구로 생각해주길 바랬다. 둘째, 첫째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화산을 지원해줄 것. 그 지원 목록의 첫 번째는 무기였다. 당가의 재련술이 천하제일임을 알고 있었기에 당가가 매화검을 만들어 화산에 공급해달라는 것이었다. 셋째, 당가의 의술을 화산에 전수해줄 것. 당가의 의술 역시 천하제일이었기 때문이다. 당군학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렇게 화산은 사천당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으니 남은 것은 운남으로 향하는 상행에 합류하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조걸이 말했다. 사실 아버지가 자신들을 한시라도 빨리 성도에서 달아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운남으로 가는 상행은 사실 없다고 말이다. 그래서 청명은 당군학을 찾아가 하나 더 부탁을 했다. 운남으로 가는 상행을 하나만 알아봐 달라고 말이다. 그런데 당군학은 그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 자신의 부탁도 하나 들어달라고 했다. 당군학은 당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주와 원로원 사이의 미묘한 알력 문제를 말했다. 내용은 이러했다. 이전 비무 때 청명을 공격했던 당패를 소가주 자리에서 패하고 나니 차기 소가주 자리에 누구를 올릴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그때 원로 중 방해라는 자가 의견을 냈다. 화산 신룡이라 불리는 청명과 당학이 비무를 열고 그 비무에서 당학이 이길 경우 당학을 소가주에 올리자는 것이었다. 당학은 그 원로의 손자였다. 즉 그 원로는 소가주 자리에 자신의 손자를 올리고 싶은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청명이 이기게 될 경우 당군학이 가주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원로원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했다. 그러니 청명에게 이 비무를 해달라고 요청해온 것인데, 청명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일단 비무는 그대로 진행시켜달라고 말했다. 청명은 자신이 당학이라는 자와 비무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대신 유의서를 내세울 생각이었다. 비무를 흔쾌히 승낙하는 당회 원로의 모습을 보고 청명은 지레짐작할 수 있었다. 분명 화산에게 내어주는 음식에 독을 탔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후인들에게는 음식에 손도 대지 못하게 했다. 청명은 100년 전부터 당보와 수백 번의 비무를 경험했기에 독에 대한 내성이 있었다. 그러니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렇게 비무 당일이 되었다. 멀리서 원로원의 표정을 보니 몹시 자신만만해했다. 마치 자신의 손자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여유로워 보였다. 청명은 생각했다. 저 새끼 음식에 못한 거 확실하네. 그렇게 유의서를 비무대에 올려보내자 당학이라는 자는 당황하는 듯했다. 청명은 말했다. 수준이 맞아야 비무도 해주는 거라고. 만약 우리 사고를 상대로 싸워서 이긴다면 자신을 상대로 이긴 것으로 쳐주겠다고 말이다. 당군학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당학과 유의설의 비무가 시작되었다. 당학은 독이 묻은 수백 개의 우모침으로 공격을 퍼부었다. 유의설은 대부분은 잘 막아냈으나 단 하나의 공격을 허용하고 말았다. 그 탓에 유의설의 몸에는 독이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독이 온몸에 퍼져 마비가 오기 전에 유이설 또한 검의 매화를 피워냈다. 그리고 단 일격에 당학을 제압했다. 그렇게 청명의 예상대로 유이설은 이 비무의 승자가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서는 절대 안 되었다. 단가에 깊이 썩어있는 뿌리를 뽑아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명은 비무대에 올라 말했다. 애초에 당학은 유이설에게도 상대가 되지 않는 자인데 화산신용이라는 벼루를 가진 자신과 비무를 붙이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비무란 건 자신 역량과 상대의 역량을 파악하여 어느 정도 겨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여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그런데 단가가 설마 그 기본조차 지키지 못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리고 물었다. 이 비무를 대체 누가 추진한 거냐고. 청명은 원로원을 긋기 시작한 것이었다. 원로원이란 가주에게 조언을 하는 자리 아니냐고.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한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원로원에게 망신을 주기 시작했다. 결국 그 원로는 청명의 도발에 넘어가고 말했다. 청명은 제안했다. 당신이 그 원로원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직접 증명해보라고. 자신과 비무하여서 이긴다면 이전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당학을 소가주에 올리는 일까지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에게 진다면 원로원을 해체하고 물러나라고 말이다. 청명은 당보에게 익히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 100년 전 태상 장로였던 암존 당보 밑에 있던 자들이 바로 저자들이었다. 본래 당가는 독과 암기를 기반으로 무공을 펼치는 가문이었다. 하지만 우물안 개구리 같은 놈들은 암기를 무시한 채 오로지 독만 수련했다. 그 독에 의지하다 보니 정작 무공 실력은 형편이 없었다. 청명은 이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적중했다. 그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자존심을 긁은 청명을 죽일 기세로 금기를 깨가면서까지 기왕령을 터뜨렸다. 그렇게 독을 퍼부었다. 그자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당가는 암기와 독을 함께 다루는 가문이 아니라 본래 독의 가문이라고. 진작 독만을 사용했다면 천하를 제패했을 것이라는 건방진 소리를 짓거리면서 말이다. 하지만 청명은 당보와 수백 번 비무하며 그 파해법을 알고 있었다. 내력을 이용해서 몸 주위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면 된다. 그리고 독을 들이마시지도 않고 피부에 닿게도 하지 않으면 중독될 이유가 없었다. 독에만 의존해서는 절대 천하제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당보는 그래서 암기술을 수련했고 끝내 절대 고수가 되었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났건만 당보 밑에 있던 자들은 여전히 독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그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속해서 독을 퍼부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동안 몸속에 모아놨던 정순한 기운들, 특히 혼원당까지 먹어 정순한 기운이 가득한 청명에게는 이런 독이 통할 리가 없었다. 당보는 이런 사천의 폐쇄성을 부수고 싶어 했다. 사천의 패자라는 이름에 갇혀 우물안 개구리처럼 머물러 있다가는 영영 천하의 패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당보의 소원을 100년이 지난 지금 청명이 대신 들어줄 때가 되었다. 100년 전 같은 위치에 있던 당보와 눈앞에 있는 저 원로. 하지만 지금 당가의 수준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 있었다. 이제는 당보의 부탁대로 이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더 강해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천 당가의 모습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청명은 그자의 수차례의 공격을 뚫고 나아갔다. 그리고 하늘 곳곳에 매화를 흩뿌릴 정도로 짙은 매화를 검에 피워냈다. 화산의 검 24수 매화 검법 중 하나인 매화 만천. 거기에 나름대로 당보가 보여주었던 당가의 비기 만천화호의 심득을 섞어서 공격했다. 원로는 그대로 청명의 검을 맞고 쓰러졌다. 주변은 고요해졌다. 조금의 어색함과 다소간의 기대감이 공존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당가의 새로운 변화를 암시하는 순간이었다. 청명은 생각했다. 당보 네가 들을 리 없겠지만 100년 전 지키지 못했던 그 약속 이제는 지켰다. 걱정 마라. 이제는 당가도 가끔씩 내가 돌봐주겠다고 말이다. 그렇게 비무가 끝난 뒤 당군학은 당가 사람들이 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사천당가의 가주로서 화산파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렇게 화산은 당가와의 우애가 더욱 깊어지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당군학은 당회를 지하 내역에 가두었다. 동시에 원로원을 구성하던 다른 태상 장로들에게도 당회의 전행을 견제하지 못한 죄를 물어 원로원을 잠정 폐쇄하였다. 당회의 수작에 동조한 당학을 비롯한 그의 식솔들도 줄줄이 제압되어 유폐되었다. 그렇게 당군학은 당회로부터 뻗어나온 문제의 줄기들을 하나씩 뽑아나갔다. 모든 비무가 끝난 뒤 청명은 당군학과 차를 한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갑자기 당군학이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당소소가 화산에 입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청명은 거절하려고 했다. 굳이 왜 화산까지 오려고 하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당군학은 말했다. 몸의 내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몇 가지 내공신법과 몇 가지 암기술과 경공, 그리고 가문에서 내려오는 대부분의 의술, 그 모두를 소소가 배웠다고 말이다. 즉, 의술 쪽으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전에 청명이 부탁했던 의술 전수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이었다. 물론 그 외에도 당가의 의원들을 계속 화산으로 파견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니 소소가 화산에 입문하는 것을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청명은 결국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당군학은 소소를 직접 자신이 화산으로 데려가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다. 그리고 당군학은 운남으로 가는 상단을 내일 준비해 두었으니 그곳에 합류하여 운남으로 가면 된다고 말해주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다. 당군학은 운남과 남만 야수궁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해주며 마중을 나와주었다. 그리고 그의 딸 당소소 역시 잘 다녀오라며 인사를 건넸다. 화산 일행 또한 당가주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렇게 청명 일행은 자목초를 구하기 위해 다시 운남으로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